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남자다. 지지율에 일희 일비 안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죠. 대통령이 뚝심으로 의료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런 마이웨이 불통이 정권 위기를 자초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임기 후반 지지율이 단 한 번이라도 20% 아래로 떨어졌던 대통령들은 모두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가 그랬습니다. 지지율은 국민이 매기는 대통령 성적표입니다. 평가가 나쁜 걸 무시하면 국민들은 화가 쌓이죠. 국민 49.2%가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데 이런 화병에 대해 대통령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건강주는 행복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더 부드러운 명품 한우, 더 신선한 로컬 농산물을 만나보세요. 내가 구입한 로컬푸드 화순군 농부의 희망 씨앗이 됩니다.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 근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점 장례식장. 동신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8년 연속 고용노동부 우수평가를 받았대. 취업 프로그램이 특별하고 지원 시스템이 탄탄하니까. 동신대가 취업에 강한 이유가 있다니까. 청년 누구나 취업 걱정 없는 그날까지. 동신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함께합니다. 초당대학교 총장 박종구입니다. 오직 학생, 오직 취업. 초당대학교는 항공특화대학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간호, 복지, 항공, 글로컬 인재 양성, 초당대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 Dream High, Fly High. 초당대학교. 농생명 산업특화 동아보건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간호, 레저시설 조경, 미래식량, 사회복지상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등록금 전액 및 다양한 장학을 지원합니다. 문의전화 061-470-1700 ARS 멘트 7번.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신수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발로 뛰는 현장의회, 실력을 갖춘 전문의회, 23명의 의원들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중앙공원 롯데키슬 시그니처 계약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가입 선물과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지금 시그니처 멤버스만의 특권을 만나세요. 문의 1660-2780 롯데건설. 2024 전남 문날축제 10월 4일과 5일 무한남악 김대중 광장에서 전남 구석구석에 다양한 문화행사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문화가 있다면 오늘이 문화요일. 2024 전남 문날축제 문화요일 페스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동나비의 모델 마동석입니다. 부모님 선물 보일러 어떠세요? 반신욕에 등산 후 샤워에 손주 목욕까지 온수 쓸 일 많아진 요즘 부모님께 한 번 사면 10년은 든든한 나비엔을 선물해보세요. 나비엔 컨덴싱 온 AI. 경동 나비엔. 네, 금요일 함께 하실 패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네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사실에 바탕한 성역 없는 평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22일 당정 만찬 이후에 빈손 만찬이다, 맹탕 만찬이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면서 윤한 갈등이 이제 풀리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신문 사설은 흔히 이제 여론의 바로 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일간지 사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굉장히 비판 일색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중앙일보는 국민 염장
지르기로 작정했나 맹탕 만찬 이런 제목을 뽑았고요. 자, 단체 식사 모임된 유난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 조선일보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가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게 동아일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뭐 다른 뭐 진보 진영이나 중도 신문들은 뭐 이루 말할 게 없는 정도였습니다. 자, 이 친윤 대 친한 네탓 공방에 이제 한 대표가 만찬 직후에 독대 이제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철호 비서실장에게 귓속말로 한 10회 정도 했다고 해요. 자, 그걸 놓고도 또 대통령실은 또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표를 향해서 속이 좁고 교활하다. 야, 근데 이 속 좁다는 모르겠는데 교활하다는 표현까지 너무 좀 지나치다 싶기도 하고요. 또 친한 게는 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듯하니 민심을 전하려는 것이다. 구중궁궐. 이것도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그런 멘트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당분간 독대 요청을 수락하기는 어렵다. 또 한쪽은 독대가 필요하다면 그래도 두세 번 더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기의식은 없고 한 대표는 정치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동훈 당대표가 독대 요청을 통해서 지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혀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니 이번 그 만찬 관련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절벽에서 뛰어내릴 각오까지 돼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에 대통령 만나가지고는 그냥 90분 동안 고기만 드시다 나왔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뭐 본인은 그 말할 기회를 안 줘서 못했다 그러는데, 말할 기회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잡아야 되는 거지 누가 뭐 꼭 판을 깔아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애초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전에 독재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독대 어렵다라고 이제 응답이 미리 나왔습니다. 만찬 전에.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가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든가 아니면 갔다라고 전제한다면, 아니 9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뭐 마이크 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라도 자기가 끼어들어서라도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독대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다 하고 나와야 정상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지금 결기를 못 보인 거로 봐서 독대 해봤자 별거 없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배 수장님, 네. 그 만찬에 대한 뭐 이제 평가는 뭐 누구나 다 그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돌파구를 어떤 식으로 뚫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위기의식 제로, 한 대표는 정치력 빵점. 이거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노련한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아니 당대표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건 네. 그 중재자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중재자가 꼭 필요합니까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박앵커께서 정답에 거의 뭐 절대적으로 가까울 정도의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완고하고 또 한동훈 대표는 정무적 감각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이럴 때 누군가가 정말 두 사람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는 총대를 매야 된다. 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하면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는 지금 주1 미국 대사인 램 임마누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옆에는 언제라도 데이터를 갖다 들이밀 수 있는 데이비드 엑슬로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더라도 또는 한동훈 대표가 스타카토 화법을 쓰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정치적인 운명을 걸어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집권 여당에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치명적 위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케이스트 리서치 23, 24, 25일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고요.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5%. 네. 직전 조사에 30에서 25%로 55%포인트 내려왔습니다. 이 조사는 추석 명절 이후이고 체코 두코바니 순방까지도 원전 관련된 체코 프라하 순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는 평가가 68%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절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치반 싸움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뭔가 한동훈 대표가 획기적인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고한 이 국정 운영의 이 스타일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갈까?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태우 대통령과 YS를 이어졌던 김윤환 전 의원 같은 사람, 이런 누군가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대통령이 상남자라고 한 분도 제가 알기로는 정진석 실장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고,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동안 발언을 보면 너무 대통령 쪽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그 역할을 하려면 이미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거의 혹시 중재자로 나서서 중재를 해낼 만한 사람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 정도라니까. 김건희 여사. 오히려 아니 지금 상황이 좀 우습게도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그런데 그게 또 말이 됩니까? 예? 여사가 나서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여사가 여기저기 출몰해서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거고요. 결국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노하는 성격, 그다음에 일방통행적인 통치 스타일,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는 상수예요. 상수. 변할 수 없는 상수로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거 말고는 지금 상황에선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배령찬 소장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시장을 방문해서 국민들을 만난다면 그분들 10분 중 7분이 대통령이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물러설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돌이킬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의대 정원, 독대 요청 은풀, 독대 재요청 은풀,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원장이라는 작은 인사 문제까지 겹치는데, 이게 문제가 쌓이면 쌓이지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공대생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미지수가 중첩이 자꾸 되고 오차 방정식이 넘어가면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일반 해가 없어요. 해를 못 구해요. 지금은 이제 그 상태까지 간 것 같고, 그리고 매듭이라는 것도 꼬운 사람이 몇 번 꼬우잖아요. 그게 몇 번을 넘어가면 꼬운 사람도 그 매듭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거는 칼로 그냥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은 국민 말고는 그 누구한테도 져서는 안 되고, 그게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지는 게, 져주는 게,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 조언을 들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당 대표로서의 정당 운영을 하면, 본인이 그게 아무리 그게 정당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는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 대표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저는 그 보수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우리가 뭐 단일화 잘 안 됐을 때 민심 단일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서는 상황이, 한쪽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상황이 곧 닥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대통령에게 지거나 아니면 뭐 들이받고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이받고 그만두면 이제 비대위체제 또 가는 건가요? 저는 대통령실이랑 한동훈 친한 쪽에서 내는 메시지를 보고 2007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명박 대통령의 그 경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떠올랐어요. 그거 보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오직 팩트로만 싸운 명승부였다고. 한쪽은 BBK 얘기하고 한쪽은 최태민 얘기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계신 것도 팩트고 한동훈 대표가 좀 교활하게 하고 있는 것도 팩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만찬 끝나고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성과가 있다. 밥 먹은 게 성과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성과입니까? 밥값을 해야 성과인 거지. 밥값 못하고 밥만 먹고 나온 건데 그게 왜 성과예요? 근데 그건 너무 좀 가볍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대통령을 긁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좀 좋게 말하면 압박이고 사실 긁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압박에 못 이겨서 독대가 됐다고 한들 대통령이 그때 가서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못해 얘기하는 걸. 그래서 아까 전에 원영섭 당장님께서 했던 얘기가 좀 공감이 되는데 이미 고차 방정식이 너무 심화되면 해를 못 구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교통 상황에서 교착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도록이 발생하면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 그냥 파워오프 해야 돼요. 꺼야지 이게 다시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독대니 이런 거니 이제 뭐 푸는 거를 포기하고 아예 강단 있게 자기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레임덕이 오고 더 이상 그 소위 말빨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안 통할 때까지 힘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아니면은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적한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 내용도 없는 밥을 같이 먹니 독대를 하니 이걸로만 싸우고 있으니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제 부부가 싸움을 해도 이제 아이에게 사실 무슨 일이 생기면 부부가 싸움을 멈추고 집안일을 챙기는데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국은 그 유난 갈등의 뿌리는 이제 한 대표가 이제 여당 사령탑을 맡은 이후 1월 중순경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나오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황상무 사태 당시 한 대표가 이들의 거치 정리를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또 반발했고 총선 이후 전당대회 거치면서 더 심화되다 최근 의정 갈등이 윤한 갈등으로 이제 확산되고 그런 이견 속에 여야 의정협의체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특검안을 당대표 선거 때 냈는데 그것도 지금 완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스탠스를 못 잡고 있고 근데 그 바탕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 그렇고요.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 저는 이제 독대를 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요청하는가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9월 1일부터 24일까지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 거기에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날짜를 좀 바꾸어서 분석을 하더라도 더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의료 갈등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최병 특검 그리고 다른 어떤 정치 이슈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또는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비서실장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집단 대화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집대 속에서는 할 수 없는 독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주. 우리 시간에도 다루었었던 바로 김건희 여사의 이 총선, 공천 또 이전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된 개입 의혹입니다. 그런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 할 줄 아는 것이고 그걸 할 거면 우리는 굳이 독대를 할 이유가 없다. 편치가 않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 싸움을 해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합심해서 집안을 챙긴다.
아이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누굽니까? 보수 정당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당원이고 구성원이죠. 왜? 가장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동훈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선택했던 사람들이 결국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마치 그 이전에 우리가 남원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의 모습이 그때 이전에 혁신적이었던 모습은 아니겠지만 바로 남경필 또 원희룡 또 정병국 그런 사람들이 왜 초선 의원 시절 젊은 정치 시절에 나서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랬던 것이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초선 의원들 심지어는 평당원들 심지어는 원외 위원장들이 나서서 이러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빨리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관계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꼬이고 꼬인 매듭을 누군가 이제 칼로 탁 잘라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아니면 그런 동력이 있을까요? 동력이 없죠. 네,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벌써 났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지금 공방 내지는 논란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동안에 뭐 친윤계 의원들 또 친한계 의원들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도 우리가 지금 다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만찬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가 밥상이라도 얻고 나올 결기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결국 전 독대해도 별 소용없고 윤석열 대통령 독대해서 뭐 바지가랑이 잡고 뭐 무릎 꿇고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해도 윤 대통령은 안 바뀔 게 뻔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유일한 그 정치적인 카드라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되돌아오면 그 법 하나만 딱 원포인트로 찬성 표결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버리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 최대한 끌어모아서 이탈표가 되겠죠. 국민의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걸 통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답은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MBS 전국 지표조사 보면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5%입니다. 반대는 24%예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TK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58%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합니다. 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랐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 봐도 그리고 그 의혹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뭐 특검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 윤한 갈등 매듭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음 국민의힘 대권 주자겠죠. 사실. 근데 당대표라든가 여당의 당대표라든가 대통령은 이미 최종 단계에 있는 정치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안 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듭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인 건데 그 독대에서 만난다고 대통령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단 있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가 모은 의원들을 통해서 뚫고 나가면서 다음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딱 자기가 중심 스스로를 서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뭐 관계도 잘 개선하고 이 김건희 여사도 특검하고 뭐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그러면 독대 가서 뭐 할 거냐?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재요청을 하면서 독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일 거라는 거는 동의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독대를 한다 그러면 할 이야기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가 저는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할 때 자기가 했던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그 결정적인 게 김건희 여사를 뭐 마리 앙뚜아네트니 하면서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 있었던 그 윤재욱 그 원내대표하고 그 당시 비서실장하고 그 3자 회동에서 사퇴 여부에 대한 언론 플레이에서 주도권을 잡아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해서 성공한 방정식을 계속 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정치판에서
고양이가 커서 호랑이가 못 되는 겁니다. 호랑이 새끼가 커서 호랑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성공의 방정식을 계속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독대를 해서 결국 대통령의 약점은 김건희 여사니까 그 부분을 치고 만약 그게 반응이 이렇다 저렇다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거친 문제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독대 이후에 언론 플레이가 되면서 그 1월의 사태를 재현하면서 전국을 다시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 저는 그게 그 한동훈 대표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주도권을 뺏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플레이가 굉장히 능숙하고 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를 믿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이렇게 전후좌우로 그 날라오는 주먹에 가드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때의 어떤 그 결정적인 영광을 재현한다. 그거는 잘 안 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함부로 못하고 이랬던 거는 네.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박근혜 대표한테 함부로 하면 본인도 데미지를 입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는 쫓아내면 자기도 데미지를 입어요. 지지층 공유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랑 갈등이 있다고 해서 뭐 윤석열 대표가 데미지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 기반부터 확대를 해야 실제로 대통령이랑 독대를 하든 협상을 신청하든 들이받든 이런 것들이 다 유효한 그 타격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 지능이 실제 지능처럼 높아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이제 검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과 또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평가받는 건 다른 차원이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를 전봉하는 것은 조금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뭐 대통령의 입김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견인하는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대통령인들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북이나 또는 60대나 또는 70대 이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주부청이나 핵심 지지 기반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계 대개편을 해서 정권 재창출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은 보수는 정말 지난 국정 탄핵에 있어서 정말 괴멸될 거예요. 보수 기반 자체가. 저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할 거예요. 집안 싸움 하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종원 평론가님. 짧게. 네. 그런데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지금 나를 따르는 100명의 국회의원 이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자들이 날 배신하지 않는 한은. 근데 이자들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갑자기 친한계가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만 끌고 가면 돼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100명의 친윤 그 국회의원들이 당원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격파를 못 해내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다. 네. 자, 저희가 해법을 모색을 해봤는데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한동훈이 어쨌든 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잘라라. 김건희 여사가 나서라. 제2의 양심적인 남원정이 나서야 한다. 차라리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라.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연 듣고 2부에서 토론 이어갑니다. 전자가전 살 때도 분수가구 살 때도 밖에 소품 컴퓨터 금호월드 다 있지. 원스톱 쇼핑 즐거운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금호월드. 금호월드 오길 잘했지? 당연하지.
광주여자대학교 양궁선수 안산입니다. 저는 세상의 중심을 향해 쏴라라는 마음으로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조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대학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 에이, 사업 자금 때문에 걱정이야. 아, 이 친구 사업하면서 아직 문화신협 솔라론도 몰라? 자, 오! 태양광 사업 시설 운영 자금에 경매 잔금, 건축 시설 자금 대출까지? 친구처럼 든든하지? 그렇네. 광주 문화신협 문의 1644-7990.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의 의장 전승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의원 일동은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경동나비의 모델 마동석입니다. 부모님 선물 보일러 어떠세요? 반신욕에 등산 후 샤워에 손주 목욕까지 온수 쓸 일 많아진 요즘 부모님께 한 번 사면 10년은 든든한 나비엔을 선물해보세요. 나비엔 컨덴싱 온 AI.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이 재보선에서 서울시 교육감도 뽑습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후보 등록이 이어지는데 일단 보수 진보 간 대진표는 완성이 됐습니다. 보수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진보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각각 단일 후보로 추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측에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고수하는 후보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전혁, 정근식, 조전혁 1대1 구도가 펼쳐질지는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수 진영 단일화는 12년 만입니다. 2012년 보궐선거 때 문용린 전 교육감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가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할지 이런 것도 관심사고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게 이게 지금 교육감 선거에 이제 정당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뭐 시민단체나 이렇게 나서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뭐 이번 기회에 좀 이 교육감 선거도 좀 정당 소속으로 한번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헌기 부대변인. 저는 뭐 선거 판세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진보 쪽에서는 뭐 이를테면 조기숙 교수 같은 인지도가 꽤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직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분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학폭이라던가 아니면 그 저번에 뭐 좀 오래된 얘기겠습니다만 정교조 뭐 명단 공개했다가 뭐 배상했다는 건이라던가 아니면 뉴라이트 출신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그 유권자들이 그냥 흘려 넘길 정도의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후보 본인도 후보 본인이지만 보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어떤 비호감 정서들이 있잖아요. 유권자들이 뉴라이트 최근에 보면은 그 뉴라이트로 꽤 이슈가 됐었는데 저런 사람이 과연 교육감이 있어도 되는가라는 인물론으로 결국 모여질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보수가 꼭 우세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보수 진영은 이번에 그 단일화했다는 것만으로 벌써 내부적으로 당선된 분위기야. 그래요? 너무나 귀하디 귀한 단일화 후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경쟁하셨던 앙양옥 후보나 홍우조 후보 아주 그 보기 좋게 손들고 꽃다발 나누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단일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본선은 차치하고 지금은 축제 분위기라서 분위기는 아주 좋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그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조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2010년에 뭐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했는데 근데 종교조하고 최전방에 싸운 후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수 후보로서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이제 강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공약이 단수 명료한데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학력 진작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언제부턴가 학력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가 학교의 어떤 교육 기조처럼 만들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는 게 많은 거거든요. 진보 교육감 시절이 특히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그 어떤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또 잘 집었고 그리고 학력을 그 중요시 한다라는 게 뭐 그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을 위해서도 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된 조희연 교육감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 보수 교육감으로서 보수의 교육감은 이래야 된다라는 간단 명료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꽤 저는 그 센세이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내용들을 유권자들이 다 알까?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누가 나왔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제 선거라는 것은 큰 변수가 중요한데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한데 투표율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보궐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은기 전 부대변인 이야기한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건데 재보궐선거에 주로 누가 투표를 많이 할까요? 약간 연령대가 높은 좀 이 충성도가 높은 이런 유권자들이 많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약간 조직이 발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도 효과적이겠다라는 것을 한 사례로 보여준 게 임태희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당선됐죠. 정치인으로서 당선이 되고 연착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바로 이웃한 서울에까지 영향을 줬는데 일단은 진영 간 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전에 이 중도에서 탈락됐던 인물들을 보면 광노현 또 조희연 바로 직전 교육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뭐 학생 인권 조례도 그렇고 약간 비호감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보궐에서의 이제 투표율하고 연결되면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환경적으로 보면 이번에 보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후보 단일화를 좀 해냈고 그 반면에 진보도 나름 후보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약간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기숙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꽤 득표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표 분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진보 교육감이 너무 장기 집권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피로도 또 있는 거고 또 전임 이제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뭐 불법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도 탈락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지금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 교육감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맞는데 결국은 김 여사에게 달렸다. 이것도 이 교육감 선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은 이제 뭐 이 당색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져야 맞는데 근데 현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연동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서울시장 선거나 서울교육시 교육감 선거나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반적인 정치 구도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역시 김건희 여사 변수가 이 사안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 우리 원영섭 단장님 지금의 그 여론조사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건데요. 당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 물론 이제 정당 표방은 안 하지만 보수 진영의 지원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다른 그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보궐선거나 그거는 이제 정당이 이제 개입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교육감 선거나 지금 선거가 있는 보궐 시즌에 과연 이 그 국민의힘이 뭐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 전국을 그 독대 요청과 관련한 언플로 밀고 갈 문제가 아니지 않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 중첩돼 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는 선거 분위기로 빨리 그 체제가 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반드시 그 이 중요한 기회를 다시 살릴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차라리 저건 어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정치가 또 반영이 되잖아요. 교육감 선거에. 그러면 그냥 정당 소속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방식을 바꿔보는 게 그것도 어떨까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영향을 받잖아요. 정당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조금 답답하다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혹시 자기 쪽으로 불똥이 튈까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약간 거리를 지금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천 관련해서도 다 뭐 시도당에다가 위임해버리고 중앙당은 속 빠지고 이런 그렇다고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 본인은 일단 그렇게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오신 분이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좀 받아내기가 당으로부터 어렵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과 같은 정당이라면은 정당의 개입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교육감마저 개딸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두분이 거기서 미는 사람, 우리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사람, 우리 한동훈 대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단은 게 낫고 일단은 정당의 건강함부터 회복한 후에 다시 논의해야 될 얘기가. 정당도 엉망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마저 그렇게 오염될 것 같아요. 오염된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다 그런 식이니까. 두 번째는 아까 배종찬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교육감 선거는 가뜩이나 투표율도 낮고 특히 보궐선거라서 투표율이 낮거든요. 근데 이런 선거는 조직이 되게 중요한 선거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실제로 진보가 불리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수 전반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대 진보라고 딱 진영 대결 붙었을 때 지금 있는 보수 전반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 비호감 정서 이거를 씻어내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붙었을 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단일화된 진영, 단일화되지 않는 진영으로 붙고 있지만 결국 인물 뭐 이런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박영환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작해 주셨고 사실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교육감이 이렇게 선출되다 보니까 이념에 흐르기 쉽고 또 객관적인 우리 중등교육의 초등교육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정치인이 진출하는 게 맞느냐 아니 또 열려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뭐 1년 이상인가 이런 교육 경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외국에서 검토했던 그런 방법들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하나는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때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면 됩니다. 교육위원을 각 지역구별로 선출해서 교육위원들이 호선을 내서 그중에서 교육수장에서 힘들지 교육감이 막 정치인처럼 자기의 유명세를 떨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 중에서 전문가들이 50여 명이 서울이면 서울지역, 경기도면 60여 명이 모여서 교육위원이 호선을 해서 이들이 2년 동안 교육감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정치와는 무관하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하여튼 좋은 의견들 주셨고요. 이제 그 16일 날 이 서울 교육감도 뽑지만 또 4곳 기초자치단체장도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의 영광 곡성에서는 또 부산금정 포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 뭐 신경전 정도가 아니고 어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서로 창을 겨누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나올 정도고요. 실제로 지금 영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장세일,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은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삐걱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또 돌발 상황이 터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 유권자들이 지역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호남의 국민의힘의 줄을 잘 서면 공천 이퀄 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 이퀄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민주당을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당직에서 사퇴시켜라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황현선 사무총장이 좀 유감을 표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생각보다 점점점 격렬해지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호남 분들 왜 그 옛날에 호남 홀대론이라고 있잖아요. 호남 홀대론이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이 호남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정당의 후신 정당은 절대 투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우리밖에 못 뽑을 거다. 뭐 그래서 뭐 국민의힘 뽑을 거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 호남 분들이 정치적 선택권도 없는 사람 취급한 걸 보고 호남 홀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유가 국민의힘이면 호남 분들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현 정권을 뭐 타협해야 될 대상 국정운영 파트너로 안 보고 끌어내려야 되고 뭐 3년은 너무 길다 그러고 뭐 이렇게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민주당도 심판해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인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표현을 걷어내고 보면 조국 혁신당도 하나의 정당인데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가서 뭐 호남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뭐 어느 정당이 상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는 나중에 앙금이 남을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원효섭 단장님. 근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의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 기분이 상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잠깐만 하나만 더 해두면 솔직히 말하면은 그 여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긴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약간 멸칭으로 쓴 것 같아가지고 그 정치적인 도의는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과는 좀 변론으로 국민의힘이 이 보궐선거에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안 보여가지고 그게 이제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진 정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호남 분들한테 공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올 때마다 약간 중도적인 분들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목표 득표율은 20%다. 아니 25%다. 이런 걸 내걸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뭐 5.18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던 문제를 그 아이템을 여기서 쏟아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뭐 이런 거 할 때 저런 거 할 때는 그 이야기 하다가 막상 선거가 있는 이 판에는 그 말이 전혀 없고 사라졌어요. 왜? 질까봐. 그런데 정치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정치가 돼야지 내 탓이 아니다라는 면피의 정치 아니면 그 뭐 알리바이나 만들려고 하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정치가 되면 그게 무슨 그 정당의 개혁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앞으로 발전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근데 국민의힘을 자성하는 그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를 아직도 물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조국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호남 유권자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호남을 독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호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다가 다 투표를 해야죠? 그건 어느 법에도 없는 이야기고 어느 그렇게 구속될 이유가 없는 이야기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지율이 26%, 국민의힘이 28%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2%인데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8%, 조국혁신당이 25%나 돼요. 그러면은 소선거구제인 그런 우리 선거제도에서 조국혁신당은 단 한 석도 가져가면 안 되나요? 호남에서 25%나 되는데 지지율이.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대리전이 되고 있는 것이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자극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민주당은 그러면 자극적인 발언 안 하나요? 전당대회에서 수없는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분발해야 된다. 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유권자들이 한 정당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선거대선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이것은 저는 후보의 대결이 아니라 조국과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대리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현선 사무총장이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예고전이에요. 지방선거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광주시장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순천시장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겠다. 그런 전쟁이 벌어질 걸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황현선 이제 사무총장이 페이스북 글을 이제 고쳤잖아요. 호남의 국힘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득권 정당, 지역 패권 정당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황현선 사무총장이 이렇게 물러나지 않는 걸 보면 이 지민 비조 우회를 보였던 형제 정당 아닙니까? 그 틈이 벌어진 이유가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시작됐다. 그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고 나서 조국 대표를 만나 찾아왔을 때 교섭단체 완화를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거절당했고 또 이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서도 의원 10명이니까 일단 발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진전이 없었고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과거의 그런 그 감정보다는 미래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미래의 대권 전초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국을 보면 이제 160kg가 넘는 씨름 선수가 10kg 정도 되는 동네 꼬마를 지금 막 겁박을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왜 이런 형국이 벌어졌느냐? 10kg짜리 동네 꼬마가 너무 빨리 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특히 이번에 이제 핵심은 영광군수입니다. 영광군수 자리를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 내주게 되면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완전히 둑이 터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둑이 터진다. 예, 그게 조짐이 이미 지난 총선에 나타났거든요. 지난 총선 때 기억나시겠지만 비례대표,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더 많이 나왔어요. 맞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광 이번에 넘어가고 다음번 지방선거 때 둑이 터져가지고 호남에서 대거 자치단체장들이 조국 혁신당 출신들이 당선되고 오는 상황이 오면 곧바로 이거는 그 다음 대선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꺾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꺾어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 이런 거 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이번에 뭐 이 황현선 사무총장 말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김민석 수석 최고가 민주당의 최고가 굉장히 좀 험한 얘기를 했잖아요. 썩은 물, 뭐 상하기 시작한다. 상하기 시작한 물, 고인 물 이제 뭐 상하기 시작한 물 이런 정도로까지 막 맹비난을 지금 하고 맹공을 하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도 처음엔 점잖게 대응하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거칠어져 버린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실제 지금 싸움이 그만큼 격렬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사실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 지방선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둑이 터져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텃밭이 상실돼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선 주자 1위 지위도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정당이 격하게 붙어 보니까 이제 조국 신장식 의원이 이제 한 달 살이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은 부산의 한 달 살이, 한준호 최고위원도 영광의 한 달 살이, 또 이런 이상가족이 되는 이런 상황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상황을 사법 리스크하고도 좀 연결지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을 상대로 이재명과 조국 중에 대권 주자는 누구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어쨌든 보궐선거 이후에 모든 그 판결의 결과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더 대선에 가깝지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법원은 그런 생각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국 대표가 만약 이긴다 그러면 그 조국 혁신당이 이긴다 그러면 그 한 40개 되는 범죄 사실 중에 하나만 파기환송이 돼도 이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부적인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속마음을 표현한 게 있잖아요. 그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지금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는 뭐 지기라도 하면 그런 뜻 같습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잖아요. 지금 지도 체제는 안 흔들릴 것 같은데요. 뭘 해도 안 흔들렸던 지도 체제라서. 1급 체제이긴 맞잖아요. 예, 근데 1급 체제인데 사실상 이미 진작 흔들렸어야 되는 그 여러 변곡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텼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도 체제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이종원 평론가님께서 이 비유하시기를 10kg 꼬마한테 지금 120kg 씨름 선수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게 그럴 경우에 누가 반성을 해야 되냐면 120kg짜리 베테랑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막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러는 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지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지방선거 때부터 호남 투표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이 투표율이 제일 낮았고 이미
이미 그 경고 사인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경고 사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뭘 했냐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살이도 뒤늦게 간단 말이에요. 그걸 호남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사실 호남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의 경고 사인을 줬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그대로 일극체제로 가면서 했단 얘기죠.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뭐 지도체제가 흔들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호남 분들이 지도체제 흔들기 위해서라도 다른 선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좀 근본적인 성찰, 반성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 실제로 선거 결과 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지도부가 뭐 와야 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하은기 전 부대변인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총선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때는 175석이었으니까 175석이면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MBS 여론조사에서 60% 정도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호남의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 때도 비례투표는 조국 혁신당에도 물론 이제 지민 비조 이유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모른다. 호남 민심은요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다. 자,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